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한일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위안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그 부작용과 이런 것이 연일 보도가 되어지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보수 우파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사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근대사적인 문제가 많은 그 논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한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또 토론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현안 모든 문제들을 아주 그 많은 그 제목들을 집중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준 분이 우리 여기 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 이 이승만 학당이라고 하는 보수 우리 어른이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책을 나왔는데 50만 부 이상 팔려서 엄청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그 문제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민족주의도 위험한데 여러 가지 편향적이 되기 쉬운데 이 종족주의에 함몰되어지면은 우리의 많은 것들이 눈이 가리워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줄곧 배워왔던 독후가 뭘 말하자면 배워왔던 이 반일에만 편향된 이 그 학교의 교육만 가지고는 정오와 편향된 사관 가지고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전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종족주의 틀에 매여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편협된 민족주의자나 종족주의자가 되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크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깊이 스며 있는 속성들, 정치계에 특히 강하게 교육계에 모든 문화에 이렇게 스며 있는 것, 특히 이제 종족주의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밑바탕들이 여러 가지 또 문학적인 우리 또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특별히 그 뭐 새말뚝 민족 정기를 박아놓겠다, 끊겠다 이런 그 해프닝까지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본 식민지 지배 방법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강제 동원은 정말 책에도 지금 그렇게 다 적혀 있는데 되어졌느냐, 임금 차별은 정말 그렇게 컸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육군 특별 지원병과 학도 지원병의 그 많은 논란 가운데서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진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 문제도 어떤 종족주의의 그 편향성이 좀 있는데요. 이것이 그 우리가 무상유상 해가지고 5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를 그 받은 것이 타국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다시 청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제 이렇게 호소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62년 김종필 이승만 때부터 장면 박정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62년도에 김종필 오히라 외상이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로 최종 그 합의를 보고 거기에 2조 3항에 한일 양국은 어떤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까지 명시를 이렇게 했는데 2012년과 2018년에 대부분은 다시 이제 와서 또 한국 징용 노무자 손해 개인 청구권 판정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 문제가 야기된 상태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악화 가운데 지금 상태에 있죠. 그리고 맞물려서 이제 위안부의 그 보상 문제도 여기 이렇게 지금 서로 교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종족주의 환상에 대해서도 난이 있는데요. 이 백두산 신화가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전부터 이런 신화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북쪽에서 민족의 영산이다, 민족의 발상지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성리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땅에 기백이 흐른다 하는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이제 그 포효하는 그 호랑이 그림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최남선 학자의 그 백두산 탐사를 하고 나서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가 울고 외치면서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찬양을 하고 나서 일제시대 때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정신을 이제 그 고양시키느라고 한 것인데 그 그림이 백두산 호랑이 이빨이 백두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을 향해서 표효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 북한에서는 신화로 바꾸어져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 백두산 천지에 광명성이 솟아났다. 그 김정일 장군이다. 이렇게 하고 그 백두혈통 주장을 하면서 이 나라의 그 어떤 그 민족주의 그런 것을 이제 신화를 일으켜 놨는데요. 그 이제 백두산 그 밀령에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또 삼부자의 이제 이론을 확립을 시켜 경배 이론을 기초를 놓은 것이죠. 김정일이가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이제 날조를 하면서 이것이 또 남한에서 그도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고은 시인 특별히 이제 미투 관련했던 사람 백두산 장편 서사시를 발표를 하면서 이 아주 재밌는 김감사댁 아씨와 꼴모섬 김일성 하고 이렇게 백두산 사랑 이야기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써놓은 것을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찬양을 하다가 이제 이번 2018년도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함께 손잡고 올라가서 거기에 사진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로 해서 연방제 통일 찬성론이 생기고 김정은 이제 백두혈통을 칭송하는 단체까지 생겨나고 있는 이런 이제 지경까지 이제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일 종족주의의 그 표상인 이제 독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의 그 사기극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친일파는 무조건 부관 참시하듯이 공공의 적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지나친 부분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건국 초기부터 청산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48년 재헌국회 처음 정부 수립 때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제정을 해가지고 688명을 골라서 조사를 하는 중에 제주도 4.3 사건과 남로당 무장봉기 여수 순천 국군의 반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신생 대한민국이 공산 세력의 준동의 위기에 처하니까 이 반민족 일제 처벌보다도 공산 세력과 진압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경찰들과 싸우다가 지금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1964년도에서 65년 한일 회담 반대 운동 시에 야당 정치인들이 친일 청산을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노무현 때 이제 1922년 때 정도 노무현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5명을 선정하고 그리고 친일 청산 운동으로 친일 인물 사전에 4,389명을 편찬을 해가 단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헌국회 때 이렇게
왜 못했느냐 하면 이 말단 고문까지 건드리면은 수십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그 고위급과 악질 친일자들을 주로 하려고 했는데 몇 명을 청산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하위 협력 친일자를 빼고는 이 고위층 위주로 거기에 김성수, 박정희, 백선엽, 서정주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단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전국의 그 건국의 공로자들을 친일파로 격하해가지고 이 나라의 그 출생이 백범 김구의 그 3.1 운동에서부터 중국 상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북한 정권에 협력한 건국을 방해하고 파탄시키려 동조했던 친북파, 종북파의 청산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 친일파 청산이 더 중요하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수파에서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 신학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이제 드디어 실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여 책에서 440페이지 되는 책을 지금 요약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썼는데요. 이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를 고백하면서 그 이후에 170명 또 그 28년간에 이제 공식 사과 요청이 시작돼 가지고 그 일본은 이제 거부를 첫째 하고 했다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해결을 해주었다가 근데 이제 쭉 이제 거부 해결하고 있다가 협상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정상회담을 통해서 체결하기로 하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시를 파기한 겁니다. 그 일본 정부가 반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악화일로를 지금 걷고 있는데 이 문제에 한국 측의 이렇게 이완소 그때 당시 37년부터 47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이완소를 운영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만 도려낼 수가 없는 것이 15세기 조선시대 때부터 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였고요. 해방 후에도 해방 후에도 댄사, 위안부, 접대부, 밀창, 그리고 일정기에는 예기, 장려, 창기, 작부 이런 말로 쭉 존재해 왔습니다. 55년에 1만 명, 66년에는 39만 명 이렇게 종사자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그대로 복제를 해서 8개소 700명 가량이 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에 일반 사창가에도 4만 명 전쟁 고아들 식모들 이런 걸로 게임으로 생활고를 시달리는 사람들이 평균 2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 미군 위안부는 아주 팽창해 있었는데 양식시, 양공주, 양깔보, 파주 4,000명, 오산, 평택, 동두천, 양주, 부평, 애관에, 부산 이런에 존재한 일반 그 위안부보다는 더 나은 이제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런 나라의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 운동가들이 이때 1991년쯤에 이제 주장을 해서 이 위안부의 그 비참한 면을 부각을 시키고 일반 사창가의 비참한 현실과 다름이 없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안부 실태 두 번째 보면
1931년 이 만주사변이 있었는데 40년대 중반까지 만주 매춘여도 3만 8천 명 중에서 조선인이 4,476명이 있고 접객소가 599명의 일본인 고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만, 중국, 상해 등 조선 여자들이 이렇게 94,035명이 또 있었네요. 그리고 41년에는 일본의 진출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해외로 계속 송출을 활발했는데 색시 장사가 그 시대적인 풍경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한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위안부가 이제 37년대부터 시작한 위안부의 안이 그 운영 수칙이 있어가지고 병사와 장교의 규칙이 따로 있고요. 성병 검사와 예출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세밀한 기록과 보고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 공창에 비해서는 고노동이면서도 고수입, 동시에 고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선에 배치된 그 위안부의 큰 위험에도 처하였지만은 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무사 기한을 하고 41년에 국내외에 합 1만 5천 명, 일본 여자가 3,6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안부 실태가 그러고 중요한 것은 강제 연행설입니다. 강제 연행설이 헌병의 길거리 여학생, 이 밭에서 강제로 이런 여자 애들을 그렇게 끌고 갔다. 1983년에 요시다 세이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제 그 신문에다가 연재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정신대 그것이 시민 단체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 16명을 강제로 이거 16명에 160명인가 이 강제로 데려간 그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뒤로 영화 기항, 조정래의 아리랑, 이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리랑 같은 곳에서 아주 그 왜곡되고 그리고 강제 연행하고 조작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가대적인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위안부들의 그 개인 정인이나 노예 사냥 묘사 보면은 노예 사냥 묘사는 조작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시 산업체에 일본으로 군수 공장으로 건너간 2,000명의 그 정신대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 91년 김학순 할머니가 고백 당시에 조선일보가 위안부로 혼돈을 해서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대를 이것은 군수공장으로 간 사람 여자들인데 이거를 위안부로 혼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조차도 정대협 이렇게 정신대 이름을 따서 정대협을 한 거죠. 그리고 터무니없는 과장된 수는 교과서에는 지금 20만에서 수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7년 위안소 설치 당시에만 1만 8천 명이 있었는 그 위안부 중에서 조선인이 30% 약 3,600명 해서 많게 잡으면은 7,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된 수가 있고요. 이것은 대구 출신 문옥주 여인의 기록 정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참고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노예설에 대해서 노동 강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소득에서 그리고 이제 성병 감염에서 보면은 일반 26%가 이 공창에서 일반 26%에 비하면 일본이 관리를 해서 위안부들은 5%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산 통계에서도 보면은 국내 미군 기지촌과 비교할 때 일본군은 사크를 의무 착용을 하게 해서 유산이 3분의 1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이 문제가 폭발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70년대에 여자 정신대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부제로 보상받지 못한 여인 수만의 통고 이렇게 나온 영화가 나왔고요. 79년에 오키나와 할머니 다큐가 만들어졌는데 배봉기 할머니 인투브를 중심으로 이 가난으로 떠돌다가 위안부로 돈을 벌다가 오키나와에 남겨진 그 불쌍한 이제 그런 이야기 다큐. 그 다음에 84년대 노수복 할머니 KBS 이산가족 상봉 그 유명한 그 싱가포르에서 2년간 위안부 하다가 태국에 남아서 그때 그 이제 이산가족 상봉 때 전화하고 얼굴이 나오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폭발적이었죠. 80년대 또 소설이 애미 이름은 조선비 하는 이 소설이 나오고 그 세 번 출간하면서 그때 그 표지가 어린 소녀가 총칼을 맨 순경에게 양팔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그림이 아직 많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표지에 실렸는데 그 기항이라는 그 뒤에 한참 뒤에 2016년에 거기 영화에도 이렇게 나와서 내리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록 정신대 임종국 씨가 지어진 이런 것들 모두 다 가난하고 수치로 기양을 못한 기구한 삶을 양공주에 비해서 아주 그 기구한 삶을 살았던 것에 분노가 이제 폭발되어졌죠. 이 그림들입니다. 이 애미 이름은 조선비입니다 하는 영화. 그 다음에 이 오욕의 역사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민족 감정에 호소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잡혀가는 이 모습 이런 것입니다. 이제 또 위안부 폭발 계기가 또 된 것은 특히 앞에 말씀드린 요시다 그 세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위안부 사냥을 자기는 노무 동원 부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사냥을 내가 했다 하면서 나의 전쟁 범죄 책을 MBC TV에 방영을 했습니다. 또 그 한겨레에는 그걸 연재도 하고요. 그 후에 또 책으로 출간돼 가지고 그 안에 보면 3장에 제주도의 위안부 사냥난에서 성산포 덩지에서 민가나 공장에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205명, 205명이네요. 205명을 잡아갔다는 겁니다. 가족이 막으면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을 했다. 그래서 제주도 신문에서 의심이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게 이 정은 기억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자가. 그리고 그 요시다의 그 일본 사람 아들이 그 책이 다 가짜로 지어낸 소설이다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2000년에. 여기가 그 책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위안부가 폭발되어진 것은 김학순 할머니가 첫 번째 이 만주 출신으로 가난 중에 그 아버지가 아주 일찍이 사망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기생 근본에 팔아넘기다가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 이제 일본군을 넘겨져 가지고 위안부 생활하다가 5개월 만에 도망쳐 나와서 이제 40년이 지나 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희미한 기억에 가공의 그 기억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폭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정대협이라고 하는 지금 한참 그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는 정대협 정의기억 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 활동사를 보면 88년에 기생관광 유행이 아주 유행했는데 그 위안부 원조라 해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쿠슈나 오키나와 타이 또 파푸아뉴기니 탐사를 해서 한겨레 신문에 정신대 원혼 발자취 연재를 하고 그래서 이 원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조선 여성들이 전쟁 중 위안부로 일하다가 학살된 원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런 문제를 사과를 요구를 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자 김학순 씨가 나오게 되고 문옥주가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부추겨서 또 이렇게 이제 발표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김복선 씨 증언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91년도
정대협이 결성이 되어지고 일본 대사관 앞에 수요 집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입니다. 2차 사죄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저히 진상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수상이 사과를 하게 되었고 유명한 고노다마를 통해서 관방장관이 관여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고노다마 했습니다. 3차 정대협은 공권력으로 강요된 성노예 전쟁 범죄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일본 정부에 요구하니까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이슈화로 끌고 가서 유엔 인권위원회도 또 국제 노동 기구의 ILO에도 강간소 현대형 노예제로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한 것이 성과를 얻었죠. 정대협의 그 활동사를 이어서 보면은요, 한국 정부 측은 이미 그 고노다마 65년도에 청구권 협정하고 고노다마 정도로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그 뒤로 또 요구를 해서 무라야마 총리가 사과 담화를 하고 고통을 준 거 사죄한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민합작으로 지원금을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46억 엔의 위로금을 일본 국민 기금을 모으고 또 국가의 돈을 대서 760명 중에서 364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90%는 정부 돈이라고 하네요. 2000년에 이제 마침 2000년 정대협이 이완소 운영이 성폭행 성노예 전쟁 범죄라고 이제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전범재판소를 열어서 그때도 천황이 강간 유죄 판결까지 이렇게 스스로 이제 내린 거죠. 미 하원과 유럽 회의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11년에 가서는 또 10년 후에 12월 수요 집회 1천회 기념에 일본 대사관 위안부 소녀상을 이제 건립을 하고 압박을 하고 남산, 또 부산, 홍익대 등 계속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이 분쟁 해결안을 하기 위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10억 엔 위로금을 받아서 재단 설립을 해서 최종 해결을 하자 이렇게 확정을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대협은 밀실애교라 강력 반발을 해가지고 하해재단 치유재단으로 그 유가족 1인당 1억 원씩 위로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앞에 협의한 것을 파기하고 다시 3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를 해서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완전히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정부는 모든 것을 이 시민운동과 함께 하면서 정부에서 했던 것은 다 이렇게 좀 뒤집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째로 국가 공권력이 폭력으로 사냥하듯이 강제한 성노예느냐, 이 정대협 주장대로 그런 거냐. 이 위안소 업자를 선정할 때 일본이 위안소 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의 이 조선의 위임을 하고 여행지나 교통 편의에는 관여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장용의 그 내막들은 극한 가난으로 민매너리 식모살이 중 이렇게 그 모집체계 유혹에 게임에 그리고 또 식민지 조선의 인신매매가 행행하는 때에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가난으로 부모가 전차금을 받고 이제 딸을 이게 쏘가서 넘어간 경우 그리고 남편이 저를 팔기도 한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집업자를 따라서 그렇게 간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둘째는 감금된 성노예느냐, 강간범죄냐, 강금 무복수, 폭행으로 성노예 보고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동남아 정념지 여러 곳에
이 여성들이 전차금을 빚을 지고 간 곳에는 폭행, 폭언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운영자에 의해서 있었지만은 위안소 관리인 박치금 씨의 일기가 있는데요. 버마 문옥주 그 위안부 2년간 문옥주 씨가 대구의 사람인데 한국에 결국은 와서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2년간 장부 돈을 차곡차곡 이렇게 집으로 붙이고 한국으로 붙일 뿐만 아니라 모아서 이렇게 와서 큰 이제 장사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1, 2년 내 자유롭게 다 이렇게 옮겨간 것을 보면 이제 2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옮겨 이쪽 저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옮겨가기도 하고 한 것을 보면 성노리개 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가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조선 말에 구한 말에 그이 내누이 여동생이 일본군에 강제로 성노예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이런 일에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고해야 될 것은 첫째 구한말 이 조선 말에 조정과 고종 황제의 그 문흥으로 나라를 내어준 뭐 아간 파천 러시아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던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먼저 무능을 타대야 될 것이 많고요. 둘째로 속국으로 36년을 가난 속에서 신음하던 이 민족의 그 운명적인 것이 있음도 인정하고 지금의 그 문화나 인권 수준의 잣대로가 우리가 분노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제로 또 지나치게 민족 감정을 자극시켜서 그 정치적으로 시민운동에 또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개인과 국가적으로 수치를 지나치게 오래 또 강도 높게 요구하면 국제관계와 안보, 경제, 외교 관계에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냉정하게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인 겁니다. 지나치게 치부를 드러내고 젊은 학생들에게 분노와 반의를 정치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또 다섯째로 우선은 우리가 해방 후 50년 동안에 이 91년까지 50년 동안에 위안부로 돌아오지 못한 그 자들을 이렇게 국교 정상하면서 보상을 받았는데 왜 살피지도 않고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외교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시민단체가 위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민족 감정을 정폭하고 한 그런 부당한 운영은 없었는가. 이것이 결론적인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한일 관계 문제 이렇게 그 한일 삼각, 한미일 삼각 애교까지 손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그 비례의원까지 이 정치에 그 활동하던 사람이 들어가서 이 위안부 할머니와 이제 큰 그 불화까지 나타나서 그 책임자, 그 당선자 윤미향은 개인 그 사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는 얼마 안 받았다. 사용처 모른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 일본 정오교육 그만하자. 그리고 다 잘 살게 하자. 국민 모금액 49억 모금했는데 그중에 할머니한테 쓴 돈은 이제 언론에서는 찾아보니까 9억 18억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액의 그 장부를 운영을 밝히라고 요구하니까 이를 거부를 하면서 지금 아주 시끄러운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마치면서 현재 이런 상황, 현재 문제의 돌발이 이렇게 피해자 단체들은 그러니까 일제에 관련된 단체들 이런 사람들은 파렴치한 인간이 원내 진입을 절대로 반대한다. 당선 사퇴하라. 이 윤미향이가 뺏어까지 반미 운동을 한 선봉장이 어떻게 다른 최고의 그 미국 유학을 그렇게 보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야당층에서는 윤 당선자가 이중적인 태도와 거짓말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할머니의 아픔을 이용했다. 그래서 여권은 숱한 의혹을 친일파의 공격과 할머니의 그 기억 왜곡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권이 그렇게 말한 거죠. 윤 당선자는 조국 장관처럼 탈탈 털리고 있다면서 또 그렇게 지금 안겨서 이 다른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네요.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수요 집회를 불참하겠다 하고 성금에 불투명하게 쓰고 있는 학생들 성금 이런 걸 왜 할머니에게 쓰지 않느냐, 마음대로 쓰느냐,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국회의원은 절대 안 됩니다. 위안부 당사자 없는 집회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분들은 이익단체 기업이 아닌 이상 이 공익단체가 더욱 선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보수 우파가 정말 이 정부가 의심되어지는 많은 종북 성향과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 자익운동이 이런 어떤 선동적이고 또 이 거짓들이 왜곡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른 나라를 세우고 어쨌든 진리와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을 또 역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바른 토론을 해서 나라를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그리고 성령의 분별력 위에 반드시 이런 모든 것이 서야 이 나라가 승승장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보수 우파의 분들이 이런 사안들 제목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